1959년 7월 17일 공휴일 오후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67명이 사망하고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참사는 국제신보사가 주최한 영화배우 대 만화가의 야구대회에 이어 속개된 제2회 부산시민위안회 밤 석상에서 발생된 것이었다. 영화배우 대 만화가의 야구대회는 오후 3시경부터 개최되었으며 이 대회에 이어 제2회 부산시민위안회 밤이 부산시 대신동에 있던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열려 만담가 및 가수들이 출연하여 흥미로운 공연으로 진행하여 무더운 여름의 남양 기분이 이루어져 1시간 반가량 공연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 8시 30분경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장내는 소란해졌다. 그리하여 일부 유치원 어린이들을 포함한 4만 관중이 비를 피하려고 운동장 밖으로 한꺼번에 몰려가는 바람에 넘어지고 밟히고 하여 남녀 67명이 죽고 150명이 중경상자를 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 경찰에서 조사한 현장 중간보고는 현장에서 26명이 즉사하고 20명은 부산대학 부속병원에 이송되어 응급가류 중 절명하였으며 이 밖에 수백 명이 중경상자로서 운동장 인근 병원에 분산 수용되어 가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처절했던 현장과 수많은 사상자 및 다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7월 18일 오전 2시 25분 희생자들의 명단을 밝힐 겨를이 없고 환자와 그리고 시체가 수용된 부산대학 부속병원에는 부상자의 가족과 사망자의 유족들이 모여들어 울음바다로 밤을 새우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와 같은 혼란에 대해 시내 일부 지역의 교통을 차단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날 사고 현장에서 군중들이 운동장의 좁은 두 군데 문을 향하여 물밀듯이 밀어닥쳐 사람들이 밟히고 있을 무렵 경비경찰관들은 혼란을 정지시킨다고 공포까지 쏘았고 다수의 소방관도 출동했는데 이와 같이 극도로 소란한 장소에서 발포한 것이 희생을 더하게 했는지 또는 덜하게 했는지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시민위안회 밤 장소였던 부산공설운동장은 4만 명이면 초만원이 될 야구장은 출입구가 약 6m의 큰 문과 이 밖에 약 2m에 불과한 작은 문 도합 두 군데뿐이었던 것으로 이 출입구를 중심한 앞뒤가 죽음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1959년 7월 18일 오전 1시 아비규환의 사고 현장과 각 병원 그리고 유가족들의 통곡의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데 폭우는 지나가고 이슬비만 내리고 있었다. 이날 밤 11시 30분경 주최자 측 국제신보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냈다. 100만 시민의 절대적인 성원을 얻어 7월 17일 밤 부산공설운동장에서 본사가 베푼 제2회 시민의 위안회 밤은 4만여 시민들이 모여 전례 없는 성황은 이루었으나 갑작스런 소나기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으로 막을 중도에서 내리자 사상사고의 참사를 내게 된 것을 슬퍼합니다. 출입구가 극히 좁은 운동장의 시설이 부족하여 4만여 군중이 스피커와 제재하는 소리도 못 들은 채 한꺼번에 출구로 향하여 쏟아져 나간 까닭에 불의의 참사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나기가 가져온 어쩔 수 없었던 소란 속에서 작고하신 망령에 대하여 오직 금영복을 빌며 아울러 유족 되신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여 맞이 않습니다. 시민을 위하려는 이 잔치가 불의의 사고로 도리어 수만 시민들에게 눈물과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의의 참사에 대하여 이에 수습에 절대한 협력과 노력을 하여주신 경찰 및 각계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라고 사과문을 냈다. 부산시 공설운동장에서 일어난 참사의 사후 수습을 위하여 경남도 당국에서는 7월 18일 오후 제부기관장 회의를 열고 조의금을 모아준다. 사고의 책임은 국제신보사가 진다는 등의 극히 막연한 결론을 짓고 헤어졌다. 수사당국은 사고의 원인으로 평소에 2천에서 3천 명 밖에 들어가지 않던 운동장에 4만여 명을 입장시켰다는 무리한 점을 들었고 정문폭이 약 6m에 사람 9명이 겨우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설비의 미비와 이 운동장에 비상구가 있다고 하나 무거운 철문으로 두 사람의 장정이 열어야 겨우 열어질 정도라는 것과 밖에는 수많은 불량배와 불량 학생들이 비에 젖은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등이 혼잡을 한층 더 키웠다. 한편 운동장 불상사가 발생하여
전 시민이 아비규환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는 1959년 7월 17일 오후 10시 5분 수산자원보호법 피해 사건으로 형기를 마치고 부산시 서구 계정동에 있던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 중인 일본인 어부 141명이 압사 참사의 소란을 틈타서 소동을 일으켜 전원이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부산지검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날 밤 12시 70명을 검거하여 재수용하였는데, 나머지 탈출 여부를 체포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전 해안선을 봉쇄하고 있는데, 전원 체포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 부산 1인 어부 수용소 탈출 사건은 7월 18일 새벽 1시경 수습되어 탈출한 수용자 141명을 전원 재수용하였다. 당국에서 알려진 사건 발단의 진상은 수용소에 배치되어 있던 경관은 20명이나 이날 공설운동장 사건의 발생으로 차출되어 3명의 경관이 경비에 임하고 있었음에 기인되고 있다고 한다. 총 수용자 148명 중 환자를 남긴 141명의 수용자 전원이 이열종대로 수용소를 나왔으나 경관들은 이를 제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1인 어부들은 비교적 질서 있는 행진으로 시내를 향해 5km쯤 걸어가다가 대거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다시 수용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서장을 만나겠다 고 외쳤다고 하며 폭행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67명이라는 많은 사망자를 내게 한 부산공설운동장 참사의 윤곽이 척척 드러나고 있었다. 경찰 조사와 기자가 직접 보고 들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로 이날 넓이가 8,000평의 운동장에는 관중 4만여 명이 운집하였는데 경비 경관은 사복 30명, 정복 50명으로서 모두 80명이 경비에 임하였으며, 7월 17일 밤 8시 30분경부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4만 군중은 폭이 6m 정도밖에 안 되는 정문 하나로 너도 나도 몰려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는데, 무대로부터 정문까지의 거리가 50m의 경사진 언덕길에는 전등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무대 옆에 전깃불이 있었을 뿐이어서 사람이 넘어진 것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운동장에는 수용력에 비례하는 충분한 출입구나 비상구 설비가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으며, 셋째로 특히 이날 모인 군중들은 소낙비를 조금이라도 적게 맞으려고 서로 앞을 다투어 좁은 출입구를 빠져나가려는 군중 심리에서 힘없는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짓밟혀 참사가 일어났다. 이 참사는 각종 집회에 사용되는 운동장이나 공회당 및 극장 등의 시설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케 하고 있었다. 7월 18일 오후 5시경 62명의 사망자 외에 또 5명이 추가되어 모두 67명에 달하였다.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려다 어른들의 억센발에 짓밟혀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여인네들이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된 4만여 명의 군중이 빚어낸 이 참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참사로 인하여 3대 독자를 업은 채 죽은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19세가량의 어떤 식모살 일을 하는 처녀는 이웃집 아기를 업고 구경을 갔었다. 그도 역시 거센 인파를 헤쳐 정신없이 빠져나오기는 하였으나 등에 업힌 아기는 견디다 못해 이미 죽은 후였다. 이 처녀는 지금 정신 허탈 상태에서 울기만 했다. 한편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소란을 일으키거나 집단적 행동을 하는 일 없이 이성을 잃지 않은 가운데 조용히 당국의 처사를 쳐다보고 있었으며 체념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7월 18일 서울에서 급거하여 부산공설운동장 참사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착한 치안국 특별조사반은 이날 오전 11시경 현장을 조사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경남도경으로부터 청취하였다. 또한 부산지검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별도로 사건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 공설운동장에서는 제3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도 국민학교 어린이 3명이 압사한 사건이 있었다 한다. 내무부에서는 부산공설운동장 참사 사건과 1인 어부 수용소 집단 탈출에 대한 문책 조치로 서부서장 정무수 총경을 7월 18일자로 대기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최 장관이 말한 바에 의하면 서장 이상 경남도경 국장이나 경비과장에 대한 문책은 치안국 감찰계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0일 최 내무부 장관을 통하여 부산공설운동장 참사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에 조의금을 전달하고 최 장관은 7월 20일 오후에 직접 유가족들에게 이조의금을 전달했다 한다. 한편 7월 20일 아침 중앙청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무위원 일동의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키로 했다. 자유당은 7월 19일 당무회의를 열고 부산시민위안이 밤에 일어난 대참사 사건 보고를 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듣고 조순선전위원장으로 하여금 당을 대표해서 부산에 파견하고 참사를 당한 관계자들을 위문하고 조의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에 이해되지 않는 후속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 기사에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기관 조직의 보고 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내부 보고 체계뿐 아니라 국가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도 완전히 무너진 것, 대통령실은 경찰이 아닌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참사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022년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2022년 9월 31일 주최 측 요청이 없을 때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2년 11월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 없을 경우 경찰이 중앙 통제된 방법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은 위험을 알리며 보호해달라고 외쳤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과 정부 당국의 책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돌연 국민의힘과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영방송과 유족, 문재인 정부 등의 책임을 떠넘기는 주장을 펴 논란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당일까지 MBC 들뜬 분위기 조성 탓, MBC 공영방송 책임 느끼나 허위 사실 보도하네라고 막말을 했다. 자유일보 논설위원인 김성애 전 비서관은 2022년 5월 시민사회 수석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에 임명되었다가 페이스북에 일본 군위 안부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실은 것이 논란이 되어 자진 사퇴한 이자는 유족, 현장에 자식 보낸 무한 책임라고 막말을 했다. 국진당 최고위원인 정미경은 세월호 이후 시스템 못 만든 문재인 책임에 막말을 했다. 주호영 국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고 막말을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스승인 천공은 유튜브에서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며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다고 망언을 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2022년 10월 30일에서 11월 5일 7일까지 선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안함 참사 때 2010년 4월 25일에서 4월 29일 5일 동안 선포된 적이 있다. 당연하기도 한 애도기간의 선포인데도 이상한 기분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국가애도기간 선포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천안함의 참사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본다. 이번에 애도기간 선포는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선포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선포되었을까? 아마 일주일 동안 사고의 원인을 숨기고 참사를 흐리게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희생자의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모든 참사에서는 즉시 사망자의 신상과 상태를 보도했는데 이렇게 명단을 숨기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몰고 가는 것은 무슨 공작일까? 추모 리본을 글자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아라도 지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합동 분향소의 희생자의 입회나 사진 없이 분향소를 운영하라고 지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5차례나 합동 분향소에 가서 참배를 했을까? 아마 전궁의 애도 기간은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애도 기간이에요. 토요일까지 애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면 새벽에 일어나면 세안하고 제일 먼저 딴 거 하기 전에 애도부터 해야 돼. 묵념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미안하다. 애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소리 말고는 할 게 없어요라고 천궁이 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건희 분향소에 갈 때 이마 헤어라인에 수칠한 이유는 무엇일까? 긴급 재난 문자를 사고 발생 후 90분 후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 당시 긴급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27km나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하여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를 사망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열은 어느 단계까지 책임의 처벌이 이루어져 꼬리를 자를까?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진심으로 사과할까? 국민들은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국진당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 추모가 아니라 추태, 비극은 산업 촛불은 영업, 제도 탓, 매뉴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부모 탓 한심한 인간들이다. 국가는 존재하는지? 집권 여당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마약 단속은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통령과 정부는 마약 단속을 내내 강조해왔다. 2022년 10월 6일 한덕수 총리는 마약 단속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2022년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윤통은 마약 사범 사법 처리를 언급한 데 이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주문을 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곳은 법무부와 검찰이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0월 13일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치룬다는 각오로 마약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2022년 10월 14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계획을 발표했다. 참사 3일 전인 2022년 10월 26일에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까지 열렸다. 2022년 10월 28일에는 6,500만원어치의 마약 검사 시약을 발주해 준비하였고 경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과 홍대 인근 강남 지역에 마약 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이날 오후 10시경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을 나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참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경찰을 마약 단속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여 단속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기동대가 출동한 것은 사고가 난 후 1시간 25분 후였다. 마약 단속에 방해가 될까봐 기동대 투입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시민의 목숨보다 마약 단속 실적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